0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난달 21일 첫 지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치하는 엄마들의 대표 조성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9월 21일이었어요. 아동수당이 첫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님도 아동수당 수혜 대상자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통장에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내가. 그런데 받으셨습니까? 네, 저희 가정은 아이가 2명이라서 예. 2명에 대해서 지급 수혜 대상인데요. 예, 둘 다 만 5세 네, 미만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센터에 확인을 했더니 예. 선별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선착순으로 사전에 선별이 된 사람들이 한해서 9월에 1차 지급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10월 중에 2배로 지급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어느 동이시죠? 마포구 성산동에 거주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빨리빨리 그 행정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행정 업무를 시키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애초부터 이렇게 네. 선별지급 형태가 가지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측에서 이제 제기를 했었고 맞습니다. 이미 예견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걸 또 합의를 해 주신 분들이 지금 여당이시고, 네. 예, 제일 야당에서 제일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아동수당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일단 개요 또 의미 이런 것부터 먼저 짚고 본격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아동수당은 사실 아동의 어떤 삶에 대한 권리? 예.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나왔지만 아동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어떤 아동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나온 어떤 사회 수당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둘째 자녀부터 주기 시작한다든지 예. 그런 건 있었지만 굳이 자산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어떤 그 사회적 권리로서 예. 아동수당이 이제 역사적으로 시행이 돼 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의 원래 의미는 네. 우리 사회가 이 애를 키워줘야 된다. 나왔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책임져야 된다. 네, 네, 네. 그 개념으로. 적게 주는 건 몰라도. 그렇죠. 또 그리고 최소한 둘째 아이서부터 준다는 건 몰라도 또.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둘째나 셋째부터 시작한 나라들도 요 최근에는 뭐 다 7, 80년대 이후에는 다 첫째부터 보편적으로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소득 수준이 어떻게 돼 있죠? 한번 그래프로 보여주시겠어요? 3인 가구일 경우에는 월 1,17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돈을 안 주겠다는 거고 4인 가구일 때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일 때는 1,702만 원, 1,701만 원이면 어떨 건가요? 6인 가구일 때는 1,968만 원, 그 정도 이상을 벌면 이제 돈을 갖다가 아동수당을 안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육수당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양육수당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현재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보육 개념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선택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예. 현재 저희가 만 5세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동수당 10만 원, 양육수당 1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에 보낼 때는 1인당 보육지원료 형태로 연령에 따라서 또 네. 추가적으로 국가 재원이 기관으로 직접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개념이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들은,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주고, 집에서 키운다면 집에서 또 10만 원 주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행정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아동 양육수당은 예. 어쨌든 보육료 지원 대신으로 가는 거니까 예.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원화시킨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양육수당은 양육수당이고, 그러니까 아동수당의 성격이 예. 다르죠. 그래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생활비 지원, 예. 그다음에 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 그래서 이제 성격은 좀 다른데, 예.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지 네.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양육수당이니까. 예.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그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조성실 대표님 아동수당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못 받으셨다고 하지. 아직 못 그렇죠. 예. 행정적인 지원을 못 근데 받아가지고. 그때는 아직까지. 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늦둥이가 있는데 예. 못 받은 이유가 사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는 월 3인 가구 기준 1,170만 원이잖아요. 예. 전 17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가 예. 연락을 받고 주민센터에서 잠깐만요. 전문가로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 그럼 선별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이제 저소득층 대상이겠구나라고 생각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예. 뭐 또 어떻게 보면 농담 이게 선별적이라는 게 정말 그거만큼 우습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소득 기준을 잡아놓고 이제 뭐 선별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려는 거죠. 네. 지금 뭐 이제 하위 90%라고 하는 네.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이런 수준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100% 모든 아동들에게 다 준다고 했었잖아요. 보편적으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실시가 예. 지난 이제 지방선거랑 연결이 되니까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전략적 차원에서 예. 이제 소위 말해서 공을 돌릴 수 없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제1야당의 정치적 전략 예.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야당의 원내대표가 또 갑자기 출산 주도 성장하면서 뭐 보편적으로 해서 1억을 주자 20세 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원칙이 없이 예. 정치권 내지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아무리 양보해서 보더라도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뭔가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아동수당법이. 네네 그렇죠. 아동수당법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동수당법 제4조 1항입니다. 이 4조 1항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만 6세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련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항이 들어간 거예요. 이 항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1,600억의 행정비용과 이렇게 행정 처리가 늦어져가지고 못 받는 분까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는 소득 수준이 하위 90%가 되기 싫어서 신청을 아예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야당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이건희 회장의 손자한테도 이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세금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시급하게 아동수당을 대상이 되어야 하는, 예를 들면 정말 저소득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신청하지 못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기 우리 교수님도 신청을 늦게 해서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몰라서 정보를 받지 네, 못해서 그렇죠. 이거를 갖다 신청을 못하면 못 받는 거네요. 네,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무상보육도 그랬고, 예.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슈나 정치적 뭐 중요한 시기 이럴 때 보육 정책이나 혹은 육아기 부모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들이 철학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예. 아동수당 역시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또 지급 시점도 9월로 산정이 되었다는 것이 뭐 여러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철학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동이라면 다 이 정도는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 기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사회보험, 뭐 사회수당, 네. 이건 보편주의다. 보편적 복지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네, 네. 사회수당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여기에 선비열이 들어간 거죠? 이제 어떤 뭐 계속 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치적 전략, 예. 그러니까 어떤 공을 넘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보편적 수당을 반대해 놓고서 예. 갑자기 이제 정부의 주도권을 또 잡기 위해서 예. 출산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느닷없이 하면서, 어떤 분은 그걸 축산 주도 성장으로 잘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시대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는 보편적 그러니까 지금 주는 어떤 이제 아동수당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어떤 일종의 보편적 아동수당 개념을 들고 나왔다라는 건, 예. 이건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심스럽지만, 예. 이건 아무리 봐도 명백하게 이건 그냥 순전히 어떤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이 말 던졌다 저 말 던졌다 하다 보니까 예. 어떤 국회에서 어떤 이런 이제 기재가 예. 이렇게 우스운 어떤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선별적 복지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 자체가 우스운 거죠, 사실은. 아니죠. 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선별적 복지를 이데올로기라서 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편적 기본적으로 복지를 추구할 수도 있고, 복지가 네, 네. 보편적 복지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과 네, 네, 네. 선별적 복지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게 네, 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분명한 거는 이제 사회수당이라든지 예.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철학은 너무 좀 높은 이야기일 것 같고, 뭐 예.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를 선별적으로 하자고 했다가 예. 어느 시점에서는 또 이제 갑자기 보편적으로 하자고, 그리고 예. 더 큰 액수로. 예. 말은 아동수당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예. 이게 결국은 오늘날 지금이야 뭐 1,700억, 뭐 1,600억, 1,700억이라는 엄청난 행정 비용을 자아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 현실을 낳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1,600억이나 어떻게 들어간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비용이 1,60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득조사 등 담당 공무원 인건비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또 금융재산 조회 통보비용, 그렇지. 돈도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아동수당 미지급자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유지비용, 또 신청조사 할 때 국민불편비용. 국민불편비용이 무려 723억이나 들어가네요. 2019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1,000억씩은 매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첫 해는 일단은 불편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 인건비도 첫 해는 그 처음에 조사하고 이래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1,626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1년에 1,000억씩 계속 들어간다는데, 아니 이 1,600억이면은 도대체 몇 가구가 혜택을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따지면 1,588억입니다. 지금 개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연평균 1,588억들이 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이 있으면은 무려 8만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다. 8만 가구라고 하면은 교수님 거의 모든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고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 하위 90%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그랬다 지만 소득 상위 10% 제외한 나머지 우리 모두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또 아이들 수로 따져보면은 예. 받을 만한 만 5세 이하 아동 중에서 5%만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5% 제외하려고 거의 2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맨날 국공립 모자란다 돈 없어서 못 짓는다 그러는데, 그럼 국공립 짓는다든지 그런 데다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예. 이거 뭔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잘못 짚은 이제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강남 같은 데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선별하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한 명 떨어뜨리려고 엄청난 돈을 쓰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제 행정 선별 작업 때문에 지급이 늦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렵게는 보편복지라는 개념을 썼지만 네. 좀 쉽게 이해하자면 옛말에 모든 사람이 자기 먹을 밥그릇을 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담은 수당이 사실은 아동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타 언론사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출산주도 성장이 이슈가 되었을 당시에 예. 아동수당에서는 선별복지를 주장하면서 사실 출산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이제 진정성 차원에서도 이것이 과연 실현이 가능한 정책인가 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상황들이 이제 야기되는 현재 아동수당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한번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전체 대상이 608가구인 전남 구례군 같은 경우는 한 명 탈락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쓰고 있는 거고요. 강원 하천군 같은 경우는 1,180가구 중에 3명 떨어뜨리려고 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경북 영천시 3,305가구를 조사를 해서 3명 떨어졌고요.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15,513가구에서 2,854가구가 떨어져서 한 18.4% 정도가 되네요. 경기 과천시 같은 경우도 1,900가구 중에서 대략 한 330가구, 성남 분당 같은 경우 22,517 그 가구 중에서 3,947가구가 지금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세층 좀 잘 사는 데들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봐도 그 위에 그냥 한 가구, 세 가구 이 정도는 그냥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하는 이 절차를 만들어냈는데 저소득층이 그 신청 못한 일이 벌어진 거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정보 부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골라서 준다, 소위 말해서 선별적으로 준다라고 국가가 접근하게 되면은 예.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노출될 것에 대한 우려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급여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예. 내가 이제 아동수당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소득으로 산정이 돼서, 예. 네, 그래서 급여를 못 받게 되나라는 어떤 그런 그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골라서 준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쓸데없는 어떤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예전에 실제로 그 노인 기초수당 예를 들면 때 기초연금, 그때 예, 기초연금이 네. 지급되면서 네. 이미 나가고 있던 연금이 깎이는 네, 그 결과를 그런 사례도 봤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겠죠. 네. 아니 그럼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그러기도 하고, 벌어지는 아까 뭐 거잖아요. 사실 뭐 좀 잘 산다는 그 지자체 지역에서 탈락률이 좀 높은 걸로 나오긴 했지만, 예. 그것도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소득 자산 조사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 이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 굉장히 또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예.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행정 비용이 또 들어갈 수가 또 있겠네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요즘에 이거 유행하는 용어 중에 을과 을의 전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예. 일종의 그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신청하는 어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간에 예. 을과 을의 어떤 갈등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예. 양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요, 조 대표님 이번에 보니까 그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그런 지자체 중에서 서울, 강남, 서초 이런 세층 말하는 강남의 그 잘 사는 네. 곳들이 신청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역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하위 90%라고 이제 많이 명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상위 10%, 11%에 해당하지만 하위로 분류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상대적인 그룹핑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대비 자산이 적다는 낙인이 찍힐 우려,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차별받을 우려들이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우려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선별복지의 또 철학적인 문제점은 저는 아동을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의 소유, 부모의 산하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부속물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동수당의 철학적인 바탕이나 역사적인 기원을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으로 또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중재를 했던 데가 국민의당이었죠. 네. 그래서 그 국민의당의 이용호 전 정책위의장, 네, 현재는 이분- 무소속이시죠. 예,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데 이분이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별복지로 아동수당이 진행된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또 본인이 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또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언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네.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정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나마 이런 인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주당 쪽에서 예, 이제 또 정충숙 의원, 예, 민주당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라는 게 나와서 예, 뭐 요점은 결국은 보편적으로 다 주자. 예, 예, 이제 이런 그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 예, 더더군다나 이제 이용호 의원도 잘못을 고백을 했고 예,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출산 주도 성장이라는 예. 아동수당보다도 돈이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또 보편적인 현금 급여를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러니까는 뭐 하루 빠른 시간 내에 하루 빨리 예.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아니 생각을 근데 합니다. 지금 또 이거 국회에 가면은 또 발의하고 검토하고 이러면서 그냥 하세월 되다가 또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얼굴이 있는데 그럴까요?
네, 아니, 저는 그런 그럴 가능성이 것들이 굉장히 너무 높다고 많습니다.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예 거론을 안 하고 다른 거에 묶어가지고 네. 뭐 이거 받아주지 않으면은 못해 이러면서 지금 벌써부터 뭐 이해찬 그 대표 발언 갖고 문제 삼고 이거 정쟁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묶여서 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조례를 바꿔가지고 하고 있다면서요. 교수님 이런 방법을 갖다 다른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예. 지자체에서 너무 현금 급여를 막 만드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성남시에서 하는 거는 사실 현금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바우처, 증서예요, 용자. 바우처. 네. 바우처. 그게 이제 바람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 개념으로 지역화폐 쓸 수 있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오. 물건을 바꿀 수 있는. 예, 예. 그래서 성남시와 같은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예. 또 중앙정부에 던져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이제 강하다. 예. 뭐 일단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로 근데 이사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 그러니까요. 모든 지자체가 성남시의 케이스들을 놓고 스터디를 해가지고 네. 지금 어차피 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을 거라면 서울시 같은 데서도 지역화폐 형태로 서울시는 훨씬 더 좋거든요. 성남시의 반경이랑 서울시의 반경이랑 이런 걸 비교하면 엄청나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가맹점들만 확실히 확보가 된다면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남시에서 도입한 지역 전용 체크카드 형태의 아동수당 추가 지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선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국회에서 제대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더라면 예. 충분히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중으로 어떤 행정 업무를 스스로 감당을 하고 또 행정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짚더라도 네, 그래서 현재 김태년 의원실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으로 지역에서 재원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때 중복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을 이제 발의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앞서 전충숙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과에서 더 대폭 확대해서 현재는 6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네. 청소년법에 의거하지 않는 8세 미만, 그러니까 네. 즉 9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또 지급을 하자는 아동수당법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좋네요. 네, 예. 지자체에서의 진행하는 것과 또 별개로 국회와 또 중앙정부에서 조속하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대표님 그 실제로 초기에 성남시에서 이걸 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할 때 네. 부모들의 반발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많이 그런데 있었죠. 이것을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옮겨서 가맹점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98.7%래요. 네. 그러면 솔직히 지역 내에서 사용이 되고 지역의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아동들에게도 가능한 그런 형태의 바우처 형태들을 계속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게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지역 내에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업의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전 이재명 시장 당시에 이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네, 깔아놨군요.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왔고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자체로 마케팅 효과가 있기도 하고 예, 또 예. 서비스가 좋아져서 예. 실제로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또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아니, 부분에 마포도 대해 이런 인프라가 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마을에서 뭐 마을 예. 화폐 같은 것을 하시는 또 시민운동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다만 이런 것이 선제되지 않았을 때 아. 네, 체크카드가 도입되면은 마치 초반에 온누리 상품권 가면은 다 쓸 데가 거부 당하는 없잖아요. 것처럼 실제로 예.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다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6월에 연이어서 이제 아동 사망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맞습니다. 네, 슬리핑 차일드 케어 도입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8월 중에 실제로 다른 굉장히 쟁점 법안들은 조속하게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가 됐는데 오히려 전혀 이견이 없었고 또 그 이면에서 합의가 다 되었었던 비쟁점 법안인 슬리핑 차일드 케어가 8월 중에 국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착오로 굉장히 의결되지 못하고 9월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아동수당법과 관련해서도 또 당사자들의 굉장한 관심과 또 촉구가 필요합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착오라니요. 지금 도대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갖다 좀 짚어보자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만 아동수당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아동수당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서 출산율을 올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 갖다 좀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이제 서유럽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벌써 뭐 50년대, 60년대면 예. 대부분 다 이제 아동수당을 도입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7, 80년대 들어오면은 첫째부터 주는 보편적 아동수당, 예. 이게 다 이제
이제 도입이 됐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처음 그 도입한 시기를 보면은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지만 프랑스가 제일 먼저 사실 했다고 봐야죠. 굉장히 예. 돼 있고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건 나치 시대 때 다른 이유에서 도입이 됐다가 예. 없어졌다가 이제 1955년부터 다시 했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저렇게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이 뭐 20세다, 17세다 이렇게 있지만 예. 아이가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성년이 됐다 하더라도 예. 20살이 넘었다 하더라도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뭔가 특수한 욕구가 더 있으면요. 예.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제대로 시작을 못 한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한 25세 정도까지도 이제 준다든지 예. 청년수당과 결합을 시켜서 그냥 아동수당이에요. 아동수당이라는 그냥 형태로? 아동수당이에요. 아동수당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독일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장학금을 못 받으면 예. 아동수당 명목으로 해가지고 예. 25세까지 받는다든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땅에 태어난 아이가 온전한 성인으로 이제 재출발할 수 예. 있을 때까지는 어떤 생존권의 한 분야로서 예. 이제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제도들이 있으면 네. 세금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교수님? 낸 만큼 받는다고 한다면 내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가들이 특히 이런 혜택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술가들이 일찍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아동수당이 그랬을 경우에는 소득하고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예술가들의 소득이 적으니까 아동수당이 상당히 그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좀 앞으로는 더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 사례만 봐도 15세까지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느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느려야 할 걸로 보이고요.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아동수당이 저출생의 해결 방안이라는 관점은 좀 우리가 크게 탈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초보장적인 관점에서 삶의 최소한을 보장해준다라는 개념에서 도입이 됐고 예. 금액을 증액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이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발을 뗀 아동수당 문제점을 없애고 좀 더 확실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복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건 보편적 권리다라는 예.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점차 대상 아동의 연령도 예. 이제 좀 높여가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최소한 대학을 가기 전까지라든지 예. 뭐 18세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이제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유럽에서 아동수당 받으면은 뭐 셋넷 나오면 벤츠를 굴린다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짜 뉴스들이 있죠, 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동수당은 정말 아이의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어떤 권리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를 해주셔서 네. 아동수당을 증액해가는 방향으로 어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거고요. 다만 저출생을 접근하거나 우리 삶의 질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단순히 지급하는 방식의 정책 플러스 예.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출생과 늘 이렇게 꼬리표처럼 아동수당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부모 당사자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산업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사회적 인프라와 그리고 덧붙여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또 일터에 갔다가 함께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보육 생태계 구현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조금씩 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마음 편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조만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서울여대 정재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